자, 스마트폰에 유튜브를 누르시면 이렇게 위에 검색하는 게 있습니다. 검색을 누르셔서 여기다가 한국농수산TV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자, 1등 마늘 양파고추 만들기 안희영 강사님의 강의 내용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요 버튼을 누르면 밑에 이런 게 생겨납니다. 여기 보시면 1등 마늘 양파고추 만들기 PPT 보기, 여기를 누르시면 안희영 강사님의 그 PPT 내용들이 여기 고스란히 있으니 이걸 참고하시고 농사를 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평지에서 이 영양 추적이 좀 적습니다. 주간하고 야간 온도 편차가 다른 데보다 좀 적어요. 우리가 저쪽 그 청송사과라든가 또 아니면은 양구사과라든가 주야간 온도 편차보다 적은 상태에서 이동을 덜 하는 상태에서 그 순간에 붕소의 절대량이 적게 되면은 잎에 있는 영양분을 열매로 이동을 명령을 못 내리게 돼 있다 보니까 이파리에서 영양분이 멈춰 있어요. 멈춰 있게 되면은 결국 줄기가 웃자른 쪽으로 더 되다 보니까 높이가 더 높아지게 되면서 그늘이 더 지게 되면서 착색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붕소의 양은 미량 성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절대량을 적게 넣은 거로 더 첨가해서 주게 되는 거고, 또 저런 것을 우리가 기능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이 과일, 비대, 착색, 당도 종합적으로 해주는 알만이라든가 몇 가지 약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판매되는 제품 군도를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간 그 빈약한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그게 품질 향상제가 조금 약하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월동 후에도 우리가 모두싹으로 뿌려도 됩니다. 250배로 아까 월동, 그래서 발화가 되기 직전에 우리가 250배까지 뿌립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뿌릴 수 있고요. 관리하고 이 토양 구성할 때 저는 땅 부자를 넣게 되면 어지간한 것은 다 땅에 대한 것은 해결이 다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아까 뿌리 쪽을 계속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육기 때는 우리가 뿌리가 힘이 약해졌을 때는 이 근력을 우리가 쓰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뿌리가 나올 때는 우리가 스나이더 포인트, 아인산하고 새뿌리 이런 밝은제를 우리가 공급을 하게 되면은 배수가 안 되는 데서 뿌리가 무르는 것을 많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전문적인 새뿌리가 밝은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창기에 어릴 때 잎이 새로 나올 때 그때 주게 되고요. 그래서 뿌리만 더 튼튼하고 이렇게 물르고 그 검기에 갈변 안 하게 되고 잔뿌리만 싱싱하게 나오게 되면은 어지간한 그 생육은 다 관리가 다 됩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내병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저는 이런 화상병이라든가 검은가지 마른병, 다음에 사과에도 역병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역병, 다음에 갑자기 시들어지는 거. 또 그러고서 복숭아에서 열매를 있잖아요. 다 매달아가지고서 어느 정도 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7월 달에 갑자기 나무가 다 시들어서 죽는 경우가 자꾸 생기는 이유는 있잖아요. 바로 이런 이 복숭아가 열매가 급속도로 비대가 될 때는 미량 성분이 많이 필요해요. 그 미량 성분을 이 열매가 뺏어가는데 그것을 공급을 안 해주게 되면 있잖아요. 열매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뿌리 끝에, 자기 몸속 끝에, 맨 끝에 있는 뿌리 쪽에서 붕소를 빼서 갖고 와서 열매가 비대를 해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우리가 뿌리에서는 그 붕소를 뺏기게 되면은 세포 분열이 안 되고 뺏기게 되면 있잖아요. 뿌리가 물러지면서 그 순간에 우리는 있잖아요. 야, 이렇게 복숭아가 요새 안 크지? 또 아니면 사과가 이렇게 안 크지? 그렇게 느꼈을 때 추비가 좀 더 세게 들어가면은 그 순간에 얘들이 시들게 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이런 기능을 극대화시키고 이런 주지 세력 균형에 대한 것은 전정을 통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아까 여기서 보게 될 때 품질 향상에 대해서 일조량, 광에 대한 거 이것도 전정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물리성, 양분, 재배 기술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천 사항은 몇 가지 적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좀 복사해서 넣은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자, 여기서 7월 하순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수확 전까지 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요 맨 마지막 수업부터 보겠습니다. 물론 수학은 우리가 그 10월 뭐 하순에도 주로 많이 하고 뭐 눈이 왔을 때도 수학을 하는 게 사과입니다. 그 맨 마지막에 약을 뿌릴 수 있었을 때 그 순간에 있잖아요. 그 순간에 저는 추천을 했잖아요. 이 카브레이 쪽을 추천을 합니다. 카브레이. 그리고 여기에 칼슘 쪽을 아리캡 이걸 꼭 추천합니다. 전국적으로 사과를 유통하는 그런 큰 상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카브레이를 쳤냐 안 쳤냐 그걸 물어봐요. 마지막에. 그걸 치게 되면 있잖아요. 얘들이 그 한 150가지가 되는 곰팡이에 대한 것을 방제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우리나라 나온 살균제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게 카브레이예요. 가장 침투가 돼가지고서 다 잡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장을 할 때 있잖아요. 껍질이 갈변된다는 거든가 여러 물르는 게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얘들이 특이하게도 있잖아요. 사과가 9월달이고 10월달에 계속 햇빛 받고 열 받아가지고 착색이 된 상태에서 당도가 오른 상태에서 얘들이 그 속에 서서히 에틸렌 가스가 차입니다. 그래서 물러져 버려요. 에틸렌 가스가 생기면 땡감도 연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카브레를 주게 되면 있잖아요. 신기할 정도로 그 몸 안에 생긴 에틸렌 가스를 없애줘 버려요. 없애줘요. 그래가지고서 과일이 노화가 안 일어나요. 노화가. 싱싱한 상태로 저장성이 끝까지 오래 가요. 그리고 저장 중에 조직이 먹던 것처럼 물른다든가 변한다든가 그런 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우리가 이 칼슘 쪽을 흡수력이 좋은 아리캡을 혼용을 해서 줬을 때가 사과의 상품성을 제일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하고 그 전에 우리가 약을 뿌릴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9월 하순 정도가 제일 마지막으로 보고요. 중순 정도에 우리가 이때 품질 향상제로서 뭐 하이브리드, 뭐 프로텐 이걸 혼용을 해가지고서 주게 되는데 요 순간에 있잖아요. 노린재들이 되게 많이 번집니다. 노린재가. 그래서 그 우리가 톱다리, 개미어리 노린재 그런 노린재 약들이 잘 들어가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특히 남쪽서부터 해서 이게 감나무 많고 과수가 많이 혼재되어 있는 데는 사실은 과수에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노린재예요. 그래서 그 노린재에 대해서 우리가 타스차라든가 아니면은 그 청실홍실이라든가 아니면 팬텀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노린재를 잘 잡습니다. 뭐 명타자나 이런 계통보다도 월등히 더 잘 잡아요. 그래서 살충제에서 우리가 잘 넣어줘야 되고요. 아니면은 후련이라고 있습니다. 후련이가 이때는 침식이라든가 또 인말의 나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나방 종류의 그 이런 인독사 카브 성분이 있잖아요. 가장 저항성이 생긴 그 벌레에 대한 걸 제일 잘 잡아요. 아까 보니까 그 알타코아를 2번 그 마지막 쪽에 배치를 많이 했더라고요. 알타코아. 그래서 알타코아는 사실은 좋은 약재예요. 그 5%짜리 입상수화제고 약효 기간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알타코아가 한번 들어가면은 그 다음번에는 거기서도 좀 살아남은 저항성이 생긴 해충은 이 인독사 카브 성분이 암메이트라든가 이런 인독사 카브가 잘 잡아요. 그래서 그걸로 완벽하게 잡아주는데 그 인독사 카브 성분이 노린재까지 잘 잡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해가지고서 잘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이때는 마지막으로 이게 당도 증진제입니다. 당도. 프로테인은 골고루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9월 상순 약간 이제 찬바람이 더 나기 시작을 할 때죠. 그래서 이때 이동을 촉진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중에서 열매가 커지기 때문에 칼슘하고 이런 거에서 아리캡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자, 그러고서 요때 그 8월 뭐 하순 요때 잎 생산 우리가 최고조를 만들기 위해서 REM은 마그네슘이 보강된 영양제입니다. 이파리에서 광합성을 위해서 확실히 마그네슘제가 들어가면은 당도 1도를 올리는 것을 보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과의 고유한 향기, 과즙 이런 게 정형과 사과가 클 때 이파리가 두꺼워서 그늘진 데 이파리도 영양분을 만들다 보니까 비대가 일어날 때 한참 비대 일어날 때 계속 영양분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열매가 찌그러진 게 펴지면서 정형과 비율이 되게 높아져요. 그러면서 확실히 착색을 위한 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적합한 이런 여기가 착색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착색을 증진할 때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뭐 여러 가지 베타카로틴이라든가 이런 그 착색을 더 돕는 물질들이 더 들어간 것이 사실은 더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 정도만 더 찾아가지고서 배치를 하게 되면은 착색이 거의 완벽하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한 거. 또 이제 유황이 포함된 기능성 미량성분 공급제. 그래서 아리스타라든가 알마니 플러스 이런 걸 이때 준다는 거. 또 그러고서 우리가 8월 상순에 사실은 8월 상순이라고 그랬지만은 요게 새뿌리 밝은제가 7월 하순 정도로 들어가주는 작업을 하고요. 7월 하순 정도에 이때 인상 가리질 이때 만약에 우절함이 있다고 그러면은 도장 억제제 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NPK 쪽에 해서 6월 25일 날에 도장 억제를 만약에 시켰는데 완벽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다시 7월 하순 정도에 인산하고 가리가 좀 들어가는 걸로 NPK 쪽으로 준 다음에 그러고서 뿌리 밝은제를 주고 그러고서 나중에 비대제로 계속 들어가는 것이 사과 농사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으시면 되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 모두싹은 어떻게 보면은 그 유황 제품으로만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모두싹은 미생물 제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가 영일 바이오 우리가 그러고서 포리옥신을 우리가 예전엔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그 일본에서 그 원재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 회사를 가게 되면은 엄청나게 높은 탱크로 막걸리를 발효하듯이 그렇게 그 폭기조에서 미생물을 증식을 해가지고서 미생물이 증식할 때 나오는 항균력이 있는 그 우리가 미생물이 그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방선균을 대량으로 증식을 해서 거기서 항균 물질을 뽑아내게 되고 그러면서 얘들이 그 순간에 생육을 촉진하는 물질들이 한 8,000가지가 되는 이런 아주 미량이지만은 그런 물질들이 거기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영일바이오나 포리옥신 있잖아요. 얘들은 농약으로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 나중에 전주에 오시면은 그 공장에서 그러한 축소된 그 미니 시설 가지고서 있잖아요. 거기서 폭기조에서 우리가 대량으로 이런 그 방성균을 원균이 있어요. 원균을 증식을 해가지고서 배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600가지가 되는 농약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직 한 가지 영일 바이오 요 하나만 있잖아요. 하나만 농약 잔류 검사에서 예외를 받았어요. 검사를 안 해도 된다고 예외를 받았어요. 그만큼 안전해요. 인체에 대해서 아주 무독성이 아주 입증이 되다 보니까 그건 아예 검사 안 해도 좋다고 그 판명을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았어요. 그 물질하고 다음에 이 유황을 있잖아요. 입자가 굵으면은 아무래도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미세하게 물처럼 나노 기계 가지고 갈아가지고서 만든 유황을 혼합을 해가지고서 만든 게 바로 모두싹입니다. 미생물 농약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항균력이 높으면서 그 다음에 이런 생육 촉진 효과, 물질 이동에 대한 효과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 쪽에서 땅부자 입자와 더불어서 중간에 뿌려준 모두싹에서 물질 이동이 열매 쪽으로 증진을 해서 우리가 열매를 알차게 꽉 채워주다 보니까 사과 고유한 맛과 향기 또 착색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뭐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10일 간격으로 살포를 하길 바라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착과가 안정되고 나서 착과가 조금 안정이 되고 나서 우리가 그때서부터 우리가 초반기 다음에 중반기에서부터는 빨간색 모두싹으로 좀 비대를 시킬 때는 빨간색 모두싹으로 이렇게 좀 더 배치를 하셔가지고서 우리가 좀 사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그 중에서 아까 5월 그 중하순 정도에 그 순간에 우리가 아까 스트로비를 좀 말씀하셨죠? 그렇죠? 헤비치죠. 어떻게 보면 사과 쪽에서는 바로 5월 25일 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올해는 날씨가 더 빨라지다 보니까 한 5월 15일에서 20일 사이를 보셔야 돼요. 그 순간이 월동했던 병해충들 있잖아요. 그동안 밋밋하게 우리가 방제를 했던 그 병해충들 있잖아요. 그 포자가 있잖아요. 가장 활성화돼 가지고서 이제 병을 일으키냐 못 일으키냐 그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이 바로 5월 15일에서 25일 사이로 봅니다. 그래서 매년 그 농약 회사에서는 그 5월 25일 날 있잖아요. 가장 강력하면서도 이게 효과가 짧으면 안 되기 때문에 효과가 좀 길어져야 돼요. 또 길면서 효과가 확실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약재를 배치를 해서 한농의 경우에서는 그 순간에 싱그롱을 많이 배치합니다. 싱그롱을. 또 저희 그 농협 케미칼에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스트로비를 권장을 했었고 또 이 상태에서 아까 성보의 헤비치는
스트로비를 입상수화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치를 해가지고서 우리가 그때 그 병원을 잘 잡아주시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그 전후해가지고서 저희 모두싹을 사용하시면은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 우박 피해를 받았을 때, 아니면 냉해를 받았을 때, 저온 피해를 받았을 때, 복숭아가 됐던 발화가 잘 안 되고 저온 피해를 받았을 때는 그 순간에는 있잖아요. 회복을 할 때는 무조건 아미노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미노산이. 그래야지 단백질이 늘어나면서 곧바로 회복이 돼요. 냉해 받았을 때는 아미노산을 준다는 거. 다음에 노린재 피해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어요. 요 우박하고 피해가 좀 틀립니다. 노린재는 시커멓게 되면서 코르크가 돼가지고서 나중에 이게 이거는 익었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열매가 어릴 때 5월달에 물게 되면 있잖아요. 코르크가 돼서 딱딱해지면 거기는 안 커요. 옆에는 크고. 그래서 기형이 울퉁불퉁 다 해져버립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거는 우리가 병뚜껑을 있잖아요. 약을 살 때는 제초제까지 살 때는 다른 봉지에다 제초제를 담아야 됩니다. 한 번에 나 제초제 몇 개 줘 그래가지고서 담아가지고서 나중에 약 뿌릴 때 보면 한꺼번에 다 쏟아버려요. 그런 사례들이 자꾸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6월 극고온 건조 피해 때 미량 성분이 못 올라갈 때 이럴 순간에 우리가 이러한 알가톤 에코라든가 이런 몇 가지 기능성 있는 걸 줘야 되고요. 또 비대 착색할 때 알마니가 이런 비대 전문제라는 거. 또 그러고서 이때 비대 착색 전문할 때 알마니죠. 자, 여기 잘 보게 되면은 의외로 있잖아요. 이게 중생종 사과입니다. 근데 낙과가 된 게 되게 많아요. 낙과가 된 게. 요 순간에 있잖아요. 심식나방하고 순나방하고 요 피해가 요때 집중이 많이 됩니다. 중생종에서 8월 중하순 정도입니다. 그 순간에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 방제력에서 넣어있던 알타코아 또 아니면은 저는 그래요. 알타코아도 물론 5%짜리고 프레바톤은 4%짜리입니다. 근데 가격적인 면에서는 프레바톤이 좀 월등히 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한 물량을 해가지고서 좀 더 주는 것이 좀 낫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요때 우리가 좀 더 기능성 있는 착색 비대제를 좀 넣어서 요때 우리가 과실 비대기 때 칼슘하고 마그네슘에 대한 것, 또 시작기 때 칼슘 아연, 아까 아연 쪽을 그냥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쪽에서는 뿌리 지력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전반적인 미량 성분 중에서 이런 여러 성분도 있지만 그 중에 아연을 흡수를 못하게 되면은 이파리 경우에서도 약간 진해 보이지만은 그 이파리를 자세히 보게 되면 노란색이 좀 들어가서 얼룩덜룩하게 호랑이 이파리처럼 된 게 있습니다. 거기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착색까지 더 떨어지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좀 더 아연이 좀 들어가는 걸로 우리가 연면살포를 해준 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과실 장애도 있고요. 열과 피해도 이게 뿌리가 나빴을 때, 뿌리가 기능을 못했을 때 있잖아요. 뜨겁고 건조했을 때 열과가 좀 많아지는 추세고요. 동록의 경우에서는 요 과피 연할 때, 어릴 때 유제가 좀 들어가면은 이 증상이 많아집니다. 또 급성 탄저도 아주 기존의 탄저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했을 때도 이 모두싹하고 은나노 크린하고 주게 되면은 얘들은 곰팡이와 세균을 동시에 다 잡습니다. 모두싹은 곰팡이 위주로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화상병까지 동시에 다 방지를 할 수 있고요. 탄저병에 대한 거, 특히 홍로 심으신 분들은 이 탄저병에 대한 것을 더 신경을 더 잘 써야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병충에 대한 거,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기본에 대한 것은 그동안에 여러 교육을 다 받으셔서 잘 알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해충에서 해충 쪽이 있잖아요.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노린재를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 응애 있잖아요. 응애는 특히 바닥 쪽에서 흡지가 나옵니다. 가지가. 그걸 늦게 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면은 대부분 봉지를 씌우기 직전에 풀을 깎으면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응애가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전부 땅에서 위쪽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 흡지를 따라서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일찍 좀 따준 상태가 되고요. 응애 관찰은 있잖아요. 응애는 이 수관이 바깥쪽으로는 응애가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안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잘 어차하면은 놓치게 되는 거고요. 그게 대부분 매년 보면은 6월 15일 정도에 돼서 1차로 딱 봤을 때 이파리가 속에서 노란 이파리가 보이면은 전부 응애 피해입니다. 응애. 그래서 그 전에 5월 말, 6월 초 정도에 이 모두싹이 들어가게 되면은 응애에 대한 방제가가 되게 높아집니다. 잘 잡아야 하죠. 응애에 대한 거. 초반에. 그리고 만약에 응애
그래도 밀도가 좀 높아졌다 그럴 때는 이 모두싹에다가 응애 약재를 하나 넣어가지고 주게 되면은 아주 확실하게 다 잡게 되고요. 응애 피해는 8월 말에 8월 중순에 또 피해가 한 번 더 옵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가 모두싹하고 방제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다만 모두싹은 여러 벌레들을 잘 잡는데 여기서 나방 쪽하고 이 깍지벌레하고 노린재는 좀 덜 잡습니다. 그래서 진딧물, 총채, 응애 쪽을 잘 잡습니다. 자, 그렇게만 알으시고 중생 홍로 쪽에 우리가 자, 탄저병에 대한 거. 자, 지금 아까 이게 30cm 간격으로 심은 겁니다. 지금 수확을 하고 중간에 있는 건데요. 열매 잘 달리고요. 또 갈반병에 대한 거. 이 갈반병도 뭐 살림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근데 실제로 얘들은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생리적 갈반하고 하나는 실제 병으로 갈반이 있습니다. 생리적 갈반은 새롭게 뿌리가 비대를 시작을 2차 비대를 할 때가 8월 초입니다. 근데 그때 아직 뿌리가 회복이 못 되다 보면은 뿌리에서 영양분이 제대로 못 가게 되면은 이파리 자체가 황화가 되면서 갈반이 돼 버려요. 그게 생적 갈반이야. 그러면서 쏟아져 버려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강조를 했던 게 7월 말 정도에 열대가 돼서 힘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뿌리 밝은 데서부터 먼저 준다는 걸 꼭 강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약하다 보니까 얘들이 힘이 없다 보니까 질소질만 조금씩만 흡수를 하지 미량 성분이 못 올라가면은 특히 칼슘 쪽이 못 올라가게 되면은 내병성이 떨어지면서 갈반병균이 순간적으로 확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파리가 완전 황화가 돼서 순간적으로 쏟게 되죠. 그래서 갈반병은 비가 좀 많이 올 때 또 새벽 안개가 많이 꼈을 때 그때 갈반이 좀 심하게 옵니다. 예, 곰팡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어떤 면에서는 모두싹이 이런 곰팡이를 잡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갈반병 요새 예방제로 있잖아요. 예방제로서 우리가 그 카디스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카디스가 사실 봄에 일찍 예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갈반병을 방제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 카디스 다음에 우리가 롱케어 이런 그 카디스 계통 가지고서 예방을 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8월 초에 이때 갈반병이 좀 문제가 좀 심해질 것 같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모두싹하고 카디스하고 혼합을 해서 뿌리게 되면은 어지간한 갈반병은 다 잡을 수 있고요. Here we go.